지금부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회 본회의장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변호사, SBS의 성혜영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 보셨죠? 예, 얘기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그렇죠. 예.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알고 있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피해자가 지금 워낙 왜 4년 동안이나 참았냐 말을 안 했냐 이런 2차 가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4년 동안 그 여러 차례, 그러니까 20여 차례 정도 그 주변에 알렸고 그 사람들 중에는 인사 담당자나 이제 상급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 전달이 좀 주요 골자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그 2차 가해 관련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왜 그러면 당신을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도 2차 가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20명 넘는 서울시청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진까지도 보여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던 대답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몰라서 그래. 네, 몰라서 그래. 이런 식의 이제 네가 좀 이해해야지 같은 이야기들 또는 다시 비서로 오면 30년간 별일 없이 살게 해주겠다 같은 류의 인사상으로 이제 너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으니 좀 입을 다물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담긴 어떤 말을 들었다라고 일단 피해자 측은 어제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2차 가해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소인이 작성한 1차 진술서 유출 경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련 변호사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말이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예. 이 사건이 공개된 직후에 이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외부 여성단체 등의 참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제 서울시가 자체 조사가 아닌 다른 기관의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황희식 대변인은 서울시가 요청을 했지만 피해자 지원단체, 지금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 여성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예. 등이 됩니다. 지금 다 피해자 측과 함께 활동하고 네, 그렇습니다. 있죠? 예. 이제 피해자 지원단체 이 대표적인 두 단체가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 박원순 시장 건뿐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른바 성추행 의혹을 방조했던 서울시 직원들이 있는 기관이 스스로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서울시가 직접 조사단 구성을 포기를 하고 결국 외부 기관, 지금 인권위원회로 예. 상징이 되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우선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내겠다라고 피해자 측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서울시는 책임을 져야 할 주체지 조사를 할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근거로 지난 4년 동안 이미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그 호소를 하고 제발 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서울시 관계자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조금 전에 여러분께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한 김재련 변호사의 이야기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충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직급이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지 그 행위를 방조한 사람이 현존하는 이상은 수사를 해서 혐의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추행 이 의혹을 듣고도 묵인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다. 김전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다 불러야 하는데 이 참고인으로서 부를 때 강제성이 일단 없기 때문에 예. 다 나올지, 그다음에 나온 다음에 그 제대로 진술을 할지 혹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확인될 수 있는 양자 간의 의견이 또 대립되는 거니까 그러면 증거불충분으로 이제 상황이 끝날 경우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자꾸들 기대를 하시는 거는 어떤 방조죄 같은 걸로 이제 의율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기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네. 원안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원래 지금 강제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통신매체 음란 관련 이제 범죄다라고 하고 고소를 했는데 이 원안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전제로 있는 방조죄나 묵인 뭐 이런 것들을 그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요원하고요. 다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법적으로 뭔가 이 부분이 그 처리해야 될, 조치해야 될, 보고해야 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직무유기라든가 어떤 권한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얘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지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경찰이 풀었다. 왜 비밀번호를 풀게 됐는지 뭐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네. 일단 풀기로 했으면 풀었다고 한다면은 경찰 나름으로는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된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주영진 앵커가 말씀하시는 수사가 과연 뭔 수사냐 예.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이은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성추행과 관련된 수사는 이미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라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듯이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연 업무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될 뭐 직장 내 성폭력이나 성추행 방지 의무를 다했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소위 말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고소된 부분 이 부분에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수사를 과연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전화기를 3대를 썼다고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2대는 국산 전화기고 비밀번호를 푼 전화기는 바로 미국산 전화기인데 이 미국산 전화기는 업무용 전화기라고 지금 다들 공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식적으로 업무용 전화에 본인의 사적인 부분 이게 과연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면은 종합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화기 미국산 전화기 어렵다는 소위 말하는 비밀번호 해제가 뭐 됐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일부분만 발췌해서 수사에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2대의 전화기에서 나온 사실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통화한 당사자들과 다 일일이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전화기 비밀번호가 풀렸다고 해서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급진전되거나 아니면 참고인들을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출석시켜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성혜영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도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부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고요.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휴대전화를 일단 비밀번호를 알면 다 풀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죠. 수사기관이 자 그러면은 풀었는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으니까 이걸 선별적으로 어떻게 보냔 말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다 보고 나서 이 부분은 사망 경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증거는 이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활용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영장이 다 발부받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풀어놓고.
풀어서 이제 휴대폰을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정보 매체와 관련한 이런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압수수색 이 영장 집행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과 관련된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라기보다 유가족인데 유가족이 입회하에 일단 보아야 하고 그리고 영장에서 적시한 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었다고 해서 경찰이 임의로 다 이거저거 눌러가지고 마구 볼 수 있고 마구 자료를 막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임의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 영장이 이제 발부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날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이렇게 특정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가족 입회하에 이 부분들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다 하고 발췌하고 그 부분을 이제 수사 기록으로 그러니까 수사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경찰이 비밀번호 풀었어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풀렸어도 수사의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한 고비를 넘긴 건 또 맞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는 미국산 전화기 비밀번호가 어쨌든 풀렸기 때문에 되게 이제 지금 이게 다른 외국 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푸는데 5년 6개월 걸립니다. 그냥 하나씩 입력하면 6자리 비밀번호라 100만 개 조합이라고 하지만 그 전화기 자체에 입력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년 6개월 최장 기간 풀어야 될 비밀번호를 어쨌든 사건 발생 2주 만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하면서 어제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재련 변호사가 검찰에 먼저 알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 김재련 변호사 직접 공개한 이야기를 김재련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를 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부장검사님 면담을 피해자와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7월 7일 저녁 부장검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일정 때문에 7월 8일 면담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면담 일정까지 잡혔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라면 몰라도 그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상급기관 대검찰청에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는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께 정리해서 전해드리고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 측이 경찰보다 먼저 검찰에 피소 사실을 알렸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차원에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면담을 미뤘던 것이다. 그리고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등 상급기관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님.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이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한 고소고발건이 접수가 됐고 형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 대한 조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서울시가 결국 이 민관 협동해가지고 뭔가 조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과정처럼 지금 이제 이거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를 한들 이제 국민들이 또 믿어줄지가 이 신뢰성의 부분은 상당히 저하가 된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고위공직자 비위 같이
이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특검을 하는데 아마도 그 피해자 측에서 지금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특검을 해달라라는 의도가 아닐까. 그리고 사실 그런 필요성도 이제 전혀 없다라고 또 말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이은희 변호사는 그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의 시점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뭐 검찰에서 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뭐 상당히 더 높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검찰에서 이 면담을 하지 않은 게 그러면 위법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좀 잡음이 일 수 있고 자신들이 좀 오명을 뒤집었을 수 있는 건 하지 않겠다는 거리두기를 한 일종의 영리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익의 대변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우선 면담을 신청했던 이제 이유는 피해자 측이 그렇게 했던 건 압수수색 영장이 긴박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고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진술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서 그 영장을 좀 쳐달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제 추정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이 원하는 선택 혹은 검찰 본연의 어떤 그 역할을 기대한다면 실은 원래 보고가 위에 쭈루룩 다 올라가서 그 당시에 바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 영장 그 신청을 해보는 것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쉬움 한편과 또 한편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유출 의혹이 크게 네 가지의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네 가지 경우요? 예. 우선 경찰, 그 다음에 이제 보고를 받았던 청와대.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고소장을 내는 주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게 중앙지검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래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걸 저희가 형사소송법 배울 때 그 첫 챕터에서부터 배우는데 검찰이 검찰 수사를 온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누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덜하다고도 얘기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 네 군데가 다 아닌 공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곳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희 변호사님이 완곡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 결국은 특별검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특검을 얘기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소 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검찰보다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아마도 김재현 변호사가 그런 의사를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특검을 해주십시오라고 특별검사를 해주십시오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이면에 그런 의도 사실상 강제수사를 그리고 요청하는 건 사실 강제수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이런 걸 얘기하니까 수사기관이 한다고 다 강제수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강제수사를 또 해야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특검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송혜영 의원, 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 다음인가요? SNS를 통해서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고소장이다라고 많이 돌았는데 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건 또 그냥 확인되지 않은 거겠지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이게 유출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통해서 많이 유출됐다. 보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팩트는 일단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까운 지인인 종교인에게 상의를 했다. 고소를 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네, 하면서 네. 1차적으로 작성된 문건까지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는 어떤 이제 교회 목사에게 알려주고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출 과정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예. 지금 SNS상에 놔둔 말씀하신 그 문건 내용 안에 예. 이 지금 피해자의 서울시 재직기관이 잘못 기술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피해자 쪽에서 처음 1차로 만들었던 이제 고소를 위해 정리한 초안인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 적은 내용인데 예. 그 기간에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디서 유출이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었다.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차적으로 직접 작성한 고소장이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다. 네, 초안입니다. 예, 고소장이 아니고 초안. 고소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한 초안인데 이게 2단계에서 유출이 됐다는 것은
그 바로 서울시청에 재직했던 기간에 일부 사실관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단계에서 유출이 됐구나 알게 됐고 그 과정에 접촉한 사람이라는 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모친과 친분이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유출한 그 종교인 뭐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지금 이 고소장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피해자가 좀 특정될 수 있는 사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폭법이라고 얘기하는 성범죄 그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조에서 지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유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라고 의율하고 있고요. 50조에서는 그 양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사실은 유출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함께 하였느냐에 따라서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부분 의율될 수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보도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서 그 부분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피해자의 어머니가 종교인에게 고민을 토로하면서 고소장은 아니고 일단 1차로 만든 그런 문건을 전달을 했고 이 문건을 이 종교인이 또 다른 교회의 다른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다. 뭐 이렇게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건이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SNS상에서 빠르게 유포가 됐다. 그리고 피해자 측이 이 문건의 유포자를 찾아달라면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소를 했기 때문에 처벌 받겠네요. 아무리 잘 아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하나하나가 대단히 정밀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각자는 다 뭐 좋은 의도 혹은 어떠한 합리적인 변명들, 합리화하는 변명들을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어머니가 뭐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유출하게 된 그것까지는 어떻게 납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받은 목사든 그게 누구든 그걸 다시 누군가에게 전송할 때는 실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오로지 뭔가 뭐 기도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송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해 있는 어떤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의 개념보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십성으로 소화하고 있는 그런 문화의 폐해가 아닌가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가 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름 그때마다 제도를 보완하고 정부 부처에서 해야 될 일도 매뉴얼도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장 지금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설치가 된 게 2011년입니다. 올해로 횟수로 10년째인데 예. 그동안 그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조직이 마련되기 이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뭐 역시 지금도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도 지금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에 작년부터 시작된 전자청원에 불과 지난 17일부터 나흘 만에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바로 이제 국회 소관 상임위로 넘겨져서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나흘 만에 10만 명을 채웠습니다. 넘겨서 지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가 있습니다. 저기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 있고요. 저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지는 또 다른 행안위의 논의 사항이긴 하지만 저런 제도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왜 사안이 날 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A라는 조치를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B라는 조치를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동일한 사안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청하원한 국민들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때와 이번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여가부의 대응이 많이 달랐다. 좀 아무래도 근데 차 안에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박 시장이 사망한 거에 대한 당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익스큐즈가 될까요? 왜냐하면 정부 부처인데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이런 상황일수록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그 고소를 한 상대방의 사망이 있으면 더 많은 2차 피해를 입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데 실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나서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뭐 예를 들어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자다 이런 얘기들이 막 설랑설레 될 때도 그거 피해자 맞다 빨리 정리해주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부분 서울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뭔가 좀 조치를 하겠다 같은 것들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인권위에서
좀 나서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실은 언론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가부가 사실 주도해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건, 전 도지사 사건 때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선제적이진 않더라도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뭐 대놓고 가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좀 나름 어떤 목소리를 그 당시는 막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투가 한창이던 시기여서 그 연장선에서 좀 목소리를 냈던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뭔가 본인들이 굉장히 다시 수동적으로 좀 돌아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그 고충 상담원 서울시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고충 상담원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나마도 이게 7월 말이라고 하잖아요. 뭐를 하겠다는 건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